마이애미에서 폭력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연령대의 폭력 문제는 사건의 수와 심각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7분 마이애미시 경찰서. 시 경찰서의 한 라인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부 주거 지역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난투극이 발생했으며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였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응급치료를 시행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피해자는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대규모이자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폭력 사건은 극도로 심각했으며 행동 통제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분쟁에 가담한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도덕적,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총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팔뚝이 부러졌고 다리는 무거운 물체에 맞아 골절되었으며 발뼈가 산산조각 났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근육 조직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멍들었고 위턱앞니 2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너무 슬픕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난투극의 흔적은 공원의 땅과 잔디밭에 여전히 뚜렷이 남아 있었고 한 구역의 잔디는 완전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이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담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는 증거물로 남겨진 나무 막대기 3개가 있었으며 경찰은 남아있는 DNA나 지문을 확보하기 위해 수거했습니다. 피해자의 다리에 부상을 입힌 돌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9mm 권총에서 발사된 탄피 3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폭력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발자국들은 서로 얽히고 겹쳐져 있었으며 크기 또한 다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맙서사, 믿을 수가 없군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폭력 사건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원은 12층에서 20층 사이의 고층 아파트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여러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호기심에 아파트 입구로 나와 도로 건너편 공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격자는 공원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거실 창문에서 거의 전체 사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9시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발코니에서 잠시 쉬려고 나갔는데 아래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고 나머지는 소리치며 도망쳤어요. 대부분이 청소년처럼 보였고 옷차림이 매우 젊었어요. 몇몇은 나머지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밤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거리도 꽤 멀었어요. 다만 총을 쏜 사람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개인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바지 주머니 안에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단단한 물체에 의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지만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수 있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정보를 복구해야 합니다. 공원은 넓고 개방된 공공장소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팀은 공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밤에 모였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아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6개의 DNA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이는 부상자가 1명 이상임을 시사하며 피해자 시신에 남겨진 상처로 미루어 보아 도주한 사람들 중 일부도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이번 충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인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각, 경찰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첫 사건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2개의 블록 너머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가슴 중앙에 총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몇 분 전 싸움 현장에서 도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곧바로 다른 수사팀이 두 번째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고 구급차가 곧바로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장은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집화장으로 수거팀이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는데 검은 쓰레기 봉투 더미에서 소년이 쓰러져 나왔어요. 아마 몸을 숨기려고 그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다른 수상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팀원들은 인근 구역의 수거 작업을 마치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은 큰 로비 옆 골목에 위치한 경비실에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총에 맞고 이곳까지 도망친 것을 시사합니다. 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응급처치 중 리베라 형사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가 도시 내 고등학교의 교복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학교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고 리베라 형사는 두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교장에게 보내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피해자는 톰 밀러 14세로 확인되었습니다. 톰은 성적이 부진하고 소심한 성격의 학생이었으며 현재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톰에게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학교의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톰의 친어머니는 이혼 후 다른 도시로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그 소년은 학교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톰의 아버지는 아들과 관련된 폭력 사건에 대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와야 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보호자 권한을 행사하고 톰의 대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은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치료비 청구서를 보자 격분하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회복 중인 아들을 때리려 했으나 다행히 경찰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 후 톰의 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해 아들의 곁에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톰의 아버지는 아들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아들의 친구들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름이나 구체적인 친구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톰은 다음 날 아침 깨어났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경찰은 즉시 회복실에 접근하여 증언을 받았습니다. 톰은 피살된 사람이 알렉스이며 그 집이 자신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16세로 시내의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알렉스의 부모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파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싸움의 원인과 사건 현장에 있던 아이들 중 누가 총을 쏘았는지 물었을 때 톰은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애들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그들은 종종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했어요. 알렉스가 그들 역시 자기 학교에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들과 싸웠고 몇몇 다른 아이들도 초대했어요. 그들은 저녁 8시 30분에 저희를 그 장소로 오라고 했어요. 그들은 7명이었고 저희는 4명밖에 없었어요. 2명은 먼저 도망쳤고 저와 알렉스만 총에 맞았어요. 저희는 누가 총을 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우 잔인했고 저희에게 침묵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르라고 강요했어요. 저희는 반격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총을 쐈어요. 그를 알고 있나요? 총을 쏜 사람. 모르겠어요. 그가 리더인 것만 알아요. 그들은 종종 학교 뒷골목의 교차로에서 아이들을 가로막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행동해요. 리베라 형사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함께 톰이 지목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전날 밤 충돌의 여파 때문인지 그날 오후 아이들은 평소처럼 학교 뒤쪽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소년의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기술팀은 알렉스의 부서진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부모와의 통화 외에도 여러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는 연락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저장된 연락처는 거의 8개에 불과합니다. 그중 2개는 부모님의 번호고 1개는 패스트푸드점, 3개는 사건과 연관된 의심스러운 새 아이의 번호입니다. 그들은 각각 데이비드, 엠마, 토니입니다. 엠마와 토니는 알렉스의 친구지만 데이비드는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학교에서 기록이 없으며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입니다. 데이비드는 폭력 전력이 있으며 그의 보호자 기록에 따르면 현재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 안나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는 2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의붓아버지에게 친구 집에 간다고 했어요. 여성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의붓아버지 케빈이 TV를 보고 있었고 경찰이 찾아오자 그는 놀란 기색을 보이며 아들 걱정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몇 날 친구 집에 간다고 연락했는데 그 대신 그의 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소녀는 매우 친한 것 아닌가요? 네. 저와 소녀는 어쨌든 남자니까요. 이때 리베라 형사는 어머니를 흘금 바라보았고 그녀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들의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어머니는 분노를 느끼는 듯했지만 경찰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알렉스의 부모에게 아들을 찾기 위해 전화하라고 제안했지만 여러 번 시도한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고 결국 연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살펴본 후 경찰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사는 의붓아버지의 말이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소년의 의붓아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과 그의 의붓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데이비드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전화는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뒤쪽에서 감시와 추적을 진행하던 중 이틀 후 괴롭히고 갈취하는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쳤다. 1팀과 2팀은 서쪽으로 집중하라. 모두 주의하라. 몇 분간의 추적 끝에 3명은 경찰에 의해 제압되어 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며 겁을 먹었지만 데이비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첫 3명은 데이비드의 부하로 그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갔고 이틀 후에 다시 그 골목으로 모이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후 우리는 그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오늘 아침 그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더니 더 이상 약속 장소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를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총을 쏜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데이비드였어요. 그는 유일하게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의붓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몰래 가져갔어요. 아동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경찰은 데이비드의 의붓아버지에 대해 큰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그의 의붓아버지에게서 총을 훔쳤다면 그 소년이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년이 친구들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문자한 것은 그 집에서 아이들이 찾고 싶지 않은 것이 있거나 소년이 집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전화를 이용해 다시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소년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전화를 받았고 세 아이 중 한 명인 존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시간을 끌기 위해 대답했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고 데이비드의 큰 비명 소리와 함께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경찰 차량은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집의 문을 두드리자 데이비드의 의붓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가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리베라 탐정은 주방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케빈이 도망쳤습니다. 그를 잡아! 이 팀은 즉시 외곽을 포위하며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케빈은 차고로 달려가 차량을 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는 앞에서 막고 있는 두 경찰에게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향해 총을 쏘아 멈추게 했고 케빈은 차에서 뛰어나왔지만 허벅지에 총을 맞고 즉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지하실에서 겨우 2평방미터 크기의 공간에 숨어 있었고 그곳은 케빈이 마약을 저장하고 판매하기 위해 따로 지은 고지였습니다. 소녀는 멍이 들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데이비드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일에 간섭하지 않기만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힘을 보여주고 복종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도발했어요.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아들의 반항과 범죄에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이후 그녀는 남편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케빈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녀를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항심이 생겼고 그는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품고 어머니를 더럽힌 남편에게서 구출하기 위해 돈과 권력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어떤 일을 겪었든 간에 그가 불쌍하더라도 그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문제는 불안한 가족 환경과 잘못된 교육 방향과 함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인간 심리가 강력하게 발전하고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잔인한 살인범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될 수 있으며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정된 가족의 기초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나 통제되지 않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사회적 노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삶의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